우리가 아는 역사 속 위인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세종대왕이 천재가 아닌 노력형 인간이었다면, 만약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해전을 이길 자신이 없었다면, 혹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한국사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 역사 속 인물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조선 최고의 성군, 한글을 만든 천재적인 왕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종대왕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 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라면 어떨까요?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왕이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었거든요. 하지만 양녕대군은 학문보다는 사냥과 유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은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왕위 계승자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세종은 갑작스럽게 왕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학문을 쉽게 익히는 편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면서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반복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익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책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종은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학자들과 직접 토론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익혀나갔어요. 그는 학문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후에도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어요. 심지어 병이 들어 몸이 아플 때조차도 자리에 누운 채로 정사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단숨에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많은 신하들은 이를 반대했어요. 특히 기존의 한자 중심 문화를 지키려는 세력들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운다면 왕권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세종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글을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훈민정음을 창제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실천해 나간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종대왕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분명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사실 그는 두려웠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조선 최고의 명장,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의 장군, 용맹함 그 자체인 인물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 바로 난중일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의 진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오늘도 적들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몰라 밤잠을 설쳤다.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남아있죠. 여러분, 전쟁이란 건 영화처럼 멋있거나 영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병사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극한의 긴장감, 부족한 군사와 보급 문제까지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바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지형을 이용한 전술이에요. 조선 수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는 조수간만의 차, 바닷물의 흐름, 해안선의 형태 등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명량해전 같은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명량해전은 특히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해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해야 했던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싸웠어요. 하지만 그는 전투 직전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조선은 끝난다는 압박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으로 극복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불패의 장군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인간적인 영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처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든 취업이든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극복한다면 우리도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윤복, 여러분은 그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 그의 그림을 본 적이 없다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인 김홍도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김홍도가 조선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렸다면 신윤복은 조선의 은밀한 세계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조선의 일반적인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띄죠.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웃고 있거나 남녀가 몰래 사랑을 속삭이고 기녀들이 주연을 벌이는 장면까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던 장면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신윤복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단순히 선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모두 예의를 지키고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도, 욕망도, 기쁨도, 슬픔도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솔직한 시선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그림은 당대의 보수적인 사대부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품위가 없다, 문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화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민중들이 진짜 원하는 예술을 고민하며 더 자유로운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오늘날에도 조선시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윤복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조선의 파격적인 화가가 아니라 시대의 틀을 깨고 인간의 진짜 모습을 담으려 했던 예술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윤복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영실은 15세기 초 경상도 동래현, 현재의 부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장성위로 고려에서 전설하는 관직을 지냈으며 어머니는 동래현의 관노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장영실은 노비 신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기계와 과학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재능은 지역 사회에서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썼습니다. 장영실의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세종은 그를 발탁하여 궁중의 기술자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물시계인 자격루입니다. 자격루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자동 시보장치 물시계로 일정 시간마다 종과 북이 자동으로 울리며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장치입니다. 자격루의 독창성은 중국과 아라비아의 물시계를 비교하고 연구한 후 이를 새롭게 발전시킨 점에 있습니다. 세종의 명에 따라 장영실은 김빈과 함께 이 물시계를 제작했으며 1434년 조선의 최초로 자동 시보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자격루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정확히 시간을 알릴 수 있어 당시 시간 개념이 불분명했던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격루의 구조는 시간에 따라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과 북이 자동으로 울리며 시간을 알립니다. 또한 인형이 시간마다 표를 들고 나오는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이 직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루의 혁신성은 조선의 시간 개념을 체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왕실과 관청뿐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조선의 사회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앙부일구는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장영실이 제작하여 조선 전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손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독창적인 해시계로 그림자의 위치를 통해 정확히 시각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앙부일구는 당시 시간 측정 기술로서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조선 사회의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앙부일구는 세종대왕의 지시에 따라 장영실과 다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기구로 특히 농업사회에서 계절별로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졌습니다. 이후에는 조선의 각지에 배치되어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영실은 천문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혼천이와 간해 같은 천문 관측 기기를 제작하여 조선의 천문 관측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로 장영실이 제작한 혼천이는 천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중국 혼천이와는 차별화된 점으로 천문 관측에 시간을 합친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혼천이의 제작은 조선이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이는 이후 조선의 천문학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간에 또한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로 혼천이의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간이는 대형 천문 기기인 혼천이와 달리 휴대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문 기기들의 도입으로 조선은 독립적으로 천문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히 농업과 관련된 절기 파악, 왕실 의례에서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은 이를 위해 경복궁 내에 천문 기기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는 왕조의 통치력 강화와 과학적 지식의 활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장영실은 1441년 세종 23년에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치구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로, 이는 농업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당시 농업 생산은 강우량에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강우량 측정은 농작물의 파종 시기 결정, 수확량 예측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치구기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주로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제작과 사용이 용이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되기에 적합했습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설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강우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농업 정책 수립, 홍수 예방, 가뭄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치구기의 도입은 조선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과학기술을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치구기의 발명은 조선이 세계 과학사에 남긴 중요한 업적으로 현대 기상학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장영실의 이러한 업적들은 그의 천재성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 과학의 선구자로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김좌지는 1889년 11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비교적 부유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그에게 책임감과 강인한 성품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좌지는 16세의 나이에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노비 30여 명을 해방시키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그들에게 먹고 살 만큼의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자 공동체 의식의 숭고한 발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적 책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특권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07년 김좌지는 고향에 호명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8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그는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민족정신을 교육하며 애국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홍성의 대한협회 지부와 기호응학회를 조직하여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자 김좌지는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군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동생 김동진 명의의 68필지의 땅을 1917년도에 집중적으로 매각하였으며, 이러한 재산 처분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의 안락함보다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11년 김좌지는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다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간 복역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1918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정의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으로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조선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삶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의 삶은 개인의 안락함보다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김좌진은 서울로 올라와 청년학우회에 가입하여 한성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며 청년들의 민족의식 함양에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권 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김좌진은 교육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좌진은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이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는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관수동에 이창양행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며 군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주에는 염직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와의 연락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1911년 김좌진은 군자금 모금 활동 중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6개월간 복역하였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백범 김구와의 만남을 통해 항일 투쟁에 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1913년 고향으로 돌아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15년 박상진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회에 참여하여 만주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좌진은 대한광복회 일원으로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917년에는 위조화폐를 발행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1918년 김좌진은 만주길림으로 망명하여 대한정의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단체를 군정부로 개편한 후 사령관으로 추천되어 독립군을 지휘하였습니다. 또한 1919년 2월에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서에 서일, 여준 등과 함께 서명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1920년 10월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군정서군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군평, 천수평, 어랑촌 등에서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히며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립군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군의 간도 출병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김좌진은 북만주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총사령관으로서 무장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1925년에는 북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과 통합하여 신민부를 조직하였으며 군사부 위원장으로서 군사부문을 책임지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1930년 1월 24일 김좌진은 북만주 산시역 부근에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삶은 개인의 안락함보다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삶은 개인의 안락함보다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교육사업,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좌진 장군의 교육사업과 민족의식 고취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계몽에 힘쓴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의 삶은 개인의 안락함보다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